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경비원법 제5강으로 경비원의 복장, 장비, 출동 차량, 그리고 무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비원의 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경비원의 복장, 장비, 출동 차량인데 복장만 잘 기억하시면은 장비, 출동 차량은 절차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복장을 좀 꼼꼼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뒤에 출동 차량은 좀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원의 복장이죠. 경비원의 복장 신고. 신고 방법에서 경비업자는 경찰 공무원하고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원의 복장은 경찰하고 군인의 제복과 구분되면 됩니다. 소방공무원 없죠. 소방공무원이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하고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구별되고 그 구별되는 복장의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사진을 찍어서 지방경찰청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 경비원 복장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고 신고하는 거죠.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지방경찰청장이죠. 우리 앞 시간에 배운 배치 신고는 누구한테였죠? 관할경찰 간서장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복장 신고, 출동 차량 신고 다시 또 지방경찰청장으로 돌아왔죠. 다시 지방경찰청장한테 신고를 하는 거지 관할경찰 간서장에게 신고한다. 역시 X죠. 신고 시기는 경비원의 복장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기 전이겠죠. 당연히 착용한 후 지체 없이 또는 착용한 후 7일 이내 다 틀렸습니다. 복장 입기 전에 신고해야지 입고 나서 신고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착용하기 전에 경비원 복장 등의 신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역시 지방경찰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비업자는 복장 등 신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2번에 동그라미 2번의 신고 시기하고 동그라미 3번의 신고서 제출해서 보시면은 2번에서는 지방경찰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은 또 시행규칙인데 절차 면에서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한테 제출해도 되지만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서 제출할 수 있답니다. 조금 달라지죠, 표현이. 위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밑에서는 경찰서장을 거쳐서도 제출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반드시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역시 지체 없이 항상 지방경찰청장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절차상 경찰서장을 거치는 경우 그 경찰서장은 항상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한테 보내는 겁니다. 7일 이내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 관공서에서는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 표현은 항상 똑같았죠. 우리 앞에서부터 허가에서부터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경찰청장은 사진을 확인해 보겠죠. 군인과 경찰 공무원이 오다고 색상이나 디자인이 같은지 안 같은지 사진을 검토하고 만약에 너무 비슷하다, 경찰 옷과 비슷하다고 하면은 시정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검토한 후에 지방경찰청장은 사진을 검토한 후에 경비업자에게 복장 등에 대한 시정명령입니다. 이형명령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몇 해 전에 가로넣기 나왔었죠. 이 시정명령 자리에 가로를 두고 들어갈 말은 이행명령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죠. 왜냐하면 복장이 경찰 복장하고 같으니까 빨리 고치라는 거죠. 고치는 걸 우리가 시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른 색깔로 고치라고 명령을 하는 거니까 시정명령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당연히 이행해야 되겠죠. 우리 옷이 경비원도 옷이 경찰 복장하고 너무 유사하구나.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불행에 따라서
이행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라고 다시 이행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보시면은 경비원 복장 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 보고서에 이행 사실을 색깔 바꾸었다.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또 첨부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죠. 그러나 경비업자는 이행 보고서를 지방경찰청이 너무 머니까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서도 제출할 수 있다죠. 경찰서장한테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방경찰청보다는 경찰서가 가깝게 있죠. 이 경우에 이행 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또 똑같죠.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역시 지방경찰청장한테 올려보내는 거죠. 절차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 이름표 부착 및 신고 복장 착용인데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 수행 시에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우리 앞에서 제가 앞 시간에 배치 신고할 때 그 사건 설명했잖아요. 그때 용역 업체에서 폭력 행사할 때 이름표를 안 달고 들어간다고 했죠. 당연하겠죠. 지금 폭력을 행사하러 들어가는데 이름표를 달고 들어가겠습니까?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름표 떼고 갑니다. 그래서 아예 법에서 명시해버렸죠.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반드시 이름표를 부착해야 되는 거죠. 하도록 하고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폭력을 행사하러 들어가는 경비원들이 자기는 A 업체 경비원인데 B 업체 소속 마크를 붙이고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B 업체가 완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회사 소속 마크를 붙이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도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자기 회사 소속 마크를 붙이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경비원은 경비 업무 수행 시에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되어 있죠. 법에서 아예 붙이는 위치까지 정해버렸습니다.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경비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X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름표는 부착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반드시 부착하라고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부착하는 위치까지 아예 법에서 상의 가슴 부위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왜냐? 이름표 안 붙이고 소속 마크 엉터리 붙이고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죠.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서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이렇게 물어보죠. 틀렸죠?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서 아닌이 방점이죠.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경비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경찰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특히 신변보호 업무하는 경우에는 양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야구장에서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또 야구장 복장 비슷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변보호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복장을 많이 착용하기도 하죠. 근데 경찰관서장이 부득이한 경비 업무상 원래는 복장을 착용해야 되는 시설 경비 업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복장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사람,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하는 경우 또는 신변보호 아니지만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아니죠. 이 다른 복장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고 다시 경찰관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관서장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되니까
가능하면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특히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장 신고는 지방경찰청장이 맞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착용할 때는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면은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원의 장비 나와 있죠. 휴대 장비,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죠.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되어 있으니까 경적 단봉 분사기는 법에서 규정해두고, 그 외에 또 장비는 경비업법 시행 규칙이죠. 행정 안전부령이니까 행정 안전부령에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이 행정 안전부령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기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왜? 무기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장비는 무기보다 덜 중요하니까 장비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무기의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꾸치기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는 휴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X입니다. 근무 중에만 휴대합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은 근무 중에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죠. 기출문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X죠.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입니다. 별 문제를 다 내고 있죠. 우리 말장난을 치다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것도 말장난을 칩니다.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안전모, 방검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장비의 기준이 또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의 구체적인 기준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표가 우리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별표인데 딱 보는 순간 누구든지 출제위원도 마찬가지고, 야, 문제 내게 좋겠다 딱 느낌이 들죠. 이런 별표는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죠. 우리 호루라기를 경적이라 하죠. 그래서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단봉,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안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숫자만 나왔습니다.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을 우리가 단봉이라 하는데, 이 700안기죠. 분사기, 총포, 도금, 하향유 등 단속법에 따른 분사기. 이거 혹시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총포, 도금, 하향유 등 단속법은 이미 법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맞죠? 바뀌었습니다. 총포, 도금, 하향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총단법이, 총포, 도금, 하향유 등 단속법이 법 이름이 바뀌면 타법 개정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서도 이 법을 다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운경찰법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운경찰법 보면은 총포, 도금, 하향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경비업법 시행규칙은 제가 볼 때는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누락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경비업법에서는 총포, 도금, 하향유 등 단속법이라는 법 이름을 쓰고, 청운경찰법에 가면은 제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총포, 도금, 하향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은 그냥 둘 다 같은 걸로 보면 되고, 경비업법에서 총포, 도금, 하향유 등 단속법이라는 이 법명이 나섰을 때 틀린 지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개정 안 됐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500mm 이하, 길이 1000mm 이하. 외워야 되겠죠? 물론 시험 나왔습니다. 500mm 이하, 700mm 이하 일이 나왔죠. 700mm는 단봉이죠. 안전방패는 500천입니다.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치고. 이하의 방패로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무전기 송신 시 실시간으로 수신이 가능한 것 별거 없죠.
안전모 앞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서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는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방검복,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이 표와 관계된 기출문제는 700mm, 500mm, 1000mm만 나왔죠. 이게 다 정답이었습니다. 숫자 틀리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또 만점 목적이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는 건 기본입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숫자 장난친 거 그거는 기본이고 다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이죠. 그 다음에 단봉도 역시 금속이나 플라스틱인데 우리 단봉은 호신용 봉인데 플라스틱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들, 의경들 들고 다니는 봉 보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의경들이 들고 다니는 단봉을 보니까 플라스틱 재질은 이해가 가는데 금속인 단봉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이 금속 이거 뭡니까? 3단봉이죠. 3단봉 아시죠? 경찰이 들고 딱 이만하잖아요. 이 정도 크기의 봉을 우리 경비원들이나 경찰이나 그 허리띠에 딱 차고 다니는 거 있죠. 그 버튼 누르면은 탁 3단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겁니다. 그 봉은 합금 맞죠? 그러니까 단봉도 금속이 될 수 있죠.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문제였죠. 분사기는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되어 있는 분사기를 말하는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 장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써내고 3번이 분사기가 정답이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 X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고 총포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 현행법률 이름대로 하면 총포도금,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죠. 그 다음에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이 500, 1000 기본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방패, 금속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경적이나 단봉은 금속이 있는데 안전방패는 금속 재질 없다는 거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겠죠. 그 다음에 안전방패하고 안전모하고 방검복은 경찰 공무원들하고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죠. 근데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 다음 중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문제 내면은 엄청 고급 문제죠. 이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없냐죠. 그래서 이런 걸 아직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이런 문제가 왜 고급 문제냐면은 단순히 700mm, 500mm, 1000m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전방패, 안전모, 방검복은 경찰하고 구분되어야 되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한 그 사건이죠. 그 사건 때 어땠습니까? 그 폭력 행사하러 들어가는 경비원들 경찰 안전방패 들고 들어갔죠. 그게 유사합니다. 안전모, 경찰이 쓰고 가는 거 비슷한 거 쓰고 갔다고 했죠. 우리 의경들 있잖아요. 의경들. 가고 있는 백골단 같은 경우는 또 하늘색의 회색 있는 모자 있죠. 다 경찰들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모자, 방검복, 복장. 이것도 우리 그 경찰 의경서는 방석복이라고 하죠. 돌 막는 거고. 방검복 같은 경우는 칼을 막는 건데 하여튼 이 두꺼운 옷이죠. 이 옷도 경찰하고 비슷한 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연상해버리면 야 당연히 안전방패와 안전모와 방검복은 경찰하고 구분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집단 민원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비원인지 경찰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섞여버리면 도대체 여기에 들어오는 그 진압 요원들이 경찰인지 일반 경비원들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전방패, 안전모, 방검복만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게 하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이런 조문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안전모에서 좀 더 생각하면은 앞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죠. 우리 경찰 의경들 안전모 보면은 앞면 탁 가리죠. 그거 생각하면서 앞면을 가리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 하면은 깜빡 소바가 넘어갑니다. 우리 경비원 안전모는 앞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입니다. 아니하면서 특히 조심하시죠. 이 정도까지 뜯어보면은 더 이상 될 수 있는 경우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지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비의 사용, 통상의 용법 외 사용 금지.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유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주어 누구든지죠. 이 문제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떴죠. 그래서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왠지 임의로 개조할 것 같죠? 아닙니다. 법조문에서는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경찰청장, 심지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도 안 됩니다. 법보다 더 높은 건 없잖아요.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면 안 되니까 뭐 경찰청장의 허가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사용은 당연한 내용인데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최소 한도겠죠.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 물론 여기도 말장난을 친다면 최대 한도, 뭐 최대한이라면 틀린 질문이죠. 가능하면 무기나 장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 필요성의 원칙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소한으로 장비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분사기죠. 경적담봉 분사기, 분사기도 장비에 포함되죠. 그래서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역시 총포도금 하행금 단속법에 따라 미리도 사전 미리 분사기의 소지 신고 아닙니다. 소지 허가입니다. 분사기도 소지 신고가 아니고 소지 허가라는 거 기억하시고 역시 또 사전 소지 허가죠. 미리 소지하기 전에 미리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누가 주어? 경비업자입니다. 시설주가 X입니다. 분사기는 경비업자고 무기와 권총이 시설주라고 했죠. 경비업자가 또 무기에 개입 안 하죠. 시설주가 무기 관련돼서 나오는 거고 이 분사기는 경비업자 우리 허가 요건 받을 때부터 분사기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사기는 경비업자가 주어라는 거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동차량은 복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 관청에 나와 있죠.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군차량 똑같죠. 우리 복장 어떻습니까? 경찰 복장, 군 복장 이래 나왔죠. 마찬가지로 출동차량도 경찰차량하고 군차량하고 명확히 구별될 수 있으면 됩니다. 시험 문제 소방차량 없죠. 긴급차량 없습니다. 일반 차량 X죠. 법은 법 조문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경찰차량과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되랬지 그 외 다른 차량하고는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X, 긴급차량 X, 일반 차량 다 X입니다. 경찰하고 군차량하고만 구별되면 됩니다. 경비업자는 다음 단락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색깔하고 표지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복장하고 똑같죠. 복장도 색상 디자인 정하고 사진 찍었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색 표지 정하고 사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가장하는 지방경찰청장 복장신고도 지방경찰청장이었죠. 복장, 장비, 출동차량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 똑같습니다. 그럼 신고 시기도 똑같죠. 출동차량 등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을 운행하기 전이죠. 운행 후 지체 없이 아니죠. 복장도 착용 전, 출동차량도 운행 전 외울 필요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출동차량 등 신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고서 제출 방법, 복장 신고서 제출 방법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정명령 도색 및 표지가 경찰이나 군차량과 유사하다. 시정명령 내리겠죠. 그럼 이행보고 하겠죠. 복장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절차는 역시 넘어가겠죠. 이행보고서 출동차량에 대한 시정명령이 왔을 때 실제 도색 색깔 바꾸고 표지 바꾸고 다시 이행보고 해야 되겠죠. 절차 복장과 똑같습니다.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복장만 제대로 안개하시면 출동차량은 그대로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직무감독권자 해서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 간서장과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경비를 한답니다. 특수경비업자는 2명의 감독을 받죠. 경찰 간서장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죠. 인천공항에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이 우리 국가중요시설이잖아요.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경찰 간서장이 누가 되겠습니까? 인천공항 대장이겠죠. 우리 경찰 간서장이라는 것은 우리 경비업법에서 약속한 겁니다. 경비업법에서 경찰서장과 공항경찰대장을 경찰간서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공항이 있는 수재지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천공항 안에 공항경찰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계급도 높죠. 그래서 공항경찰대장과 경찰서장을 합해서 우리 경비법에서 경찰관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장 할 때는 경찰서장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인천공항의 시설주겠죠. 그래서 특수경비업자는 경찰관서장하고 엔드 시설주의 감독을 받습니다. 2명입니다. 엔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설주만의 감독을 받는다. X죠. 경찰간서장 앤드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한다. 그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직무수행 시 국가중요시설의 장애 발생 금지, 당연한 내용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 중에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럼 특수경비원의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의 의의, 무기라 하면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건총, 소총 등을 말한다 해서 건총, 소총이죠. 우리 경비법에서 등장하는 무기는 건총, 소총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의 구입은 구입 절차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무기 구입 신청, 출발, 지방경찰청장부터 출발합니다. 이거 빨간 것도 자세히 보십시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누가 신청합니까? 시설주라 했습니다. 무기 구입은 시설주가 신청합니다. 경비업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수경비업자가 아니고 더 돈 많은 시설주죠. 특수경비업자보다 시설주가 돈이 더 많죠.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합니다. 무기 구입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고 신청하는 사람은 시설주죠. 이거 가로넣기 많이 나옵니다. 지방경찰청장 자리, 시설주 자리 가로넣기 하고 경찰청장, 경찰간서장, 경비업자 막 섞어 놓으면은 해당 안에 들어가는 내용 지방경찰청장과 시설주입니다. 그 다음 무기대금 지불 및 기부 체납. 우리나라는 무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구입합니다.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설주는 그 무기 구입 대금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무기를 구입했을 때 누가 돈을 내느냐? 시설주도 역시. 내가 돈 많은 시설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업자가 대금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간서장이 대금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주가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무기 소지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구입한 무기를 다시 국가에 반납해버립니다. 기부천납이라고 하죠. 다시 국가에 기부천납합니다. 시설주는 실제로 자기 돈 내고 무기를 구입한 다음에 자기가 소지하는 게 아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대여해서 빌려 쓰는 거죠. 시스템이. 그래서 무기의 대여에 보시면은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 역시 신청은 시설주죠. 그럼 주어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대여권자가 지방경찰청장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거치는 게 경찰간서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특수경비원은 무기 휴대, 무기 종류, 그 밖에 사용 기준 및 안전검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합니다. 이거 외웁시다. 제가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 말 바꾸게 하는 거 한 15개, 20개 정도는 외우자 했습니다. 장비의 종류를 앞에 했잖아요. 장구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겠죠. 무기의 종류, 장구보다는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는 대통령령입니다. 이거 두 개, 이 대통령령 자리에 행정안전부령이 들어오면 틀린 거죠. 그럼 실제 이제 무기 휴대하는 절차인데,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 대여 신청서를 관할 경찰 간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 실제로 이제 경비원들한테, 경비원들한테 무기를 휴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 간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한 번 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시설주는 관할 경찰 간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또 특수경비원들한테 실제로 배포할 때도 그냥 임의로 특수경비원들한테 휴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또 경찰서장, 역시 경찰관서장이죠. 사전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무기를 실제 경비원, 특수경비원들에게 휴대하게 할 경우에 또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을 할 때 경찰관서장이 검토를 해보겠죠. 진짜 무기를 특수경비원들이 휴대하게 할 상황인지 아닌지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경찰관서장이 사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경찰관서장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 간첩의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테러범이, 우리 외국의 테러범이 폭발물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 이런 걸 다 첩보를 입수해서 검토해 보겠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무기를 휴대하라고 그렇게 승인을 해주겠죠. 무기 안전검사 기준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 규정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제 낼 만한 게 없죠. 무기는 검사를 하는데 총열이 균열 유무 검사하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인지 여부, 안전장치 작동 여부, 그 다음에 검사 빈도는 연간 연 1회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경비업법에 있는 표는 아니고 이 관련 규정, 무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경비업법의 시험 범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면은 맞습니다. 준용하는 규정도. 그래서 이게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1kg 이거죠. 이거 10kg 장난치겠죠. 1kg 아니면 연간 1회를 뭐 매월 1회라든지 뭐 분기별 1회라든지 아니면은 연간 뭐 3회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표는 1kg하고 연간 1회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의 해수, 시설주 같은 경우가, 시설주는 무기 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즉시 무기를 해수합니다. 즉시. 무기관리 지도감독 있죠.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 책임을 지고,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 책임을 지는 거죠. 시설주도 책임을 지고 당연하겠죠. 경찰관서장도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고 둘 다 공동 책임이죠. 그 다음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또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경찰관서장은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 사항을 매월입니다. 매주 X죠. 매년 X겠죠. 매일도 X죠. 반드시 월자 한자 방점 찍어두시고 1회입니다. 1회. 근데 조심하시겠습니다. 이 조문하고 우리
경비원들이 무기 관련 조문하고 우리 청원경찰법에 가면은 또 무기 관련 조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경비법에서 제대로 공부하면은 청원경찰법 가서 무기관리 수칙 같은 경우를 공부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이 조문도 청원경찰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구분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구분해서 물어보고 또 이렇게도 매월 1회와 수시로를 바꾸치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음은 경비업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보면은 매월 1회가 정답이고요. 맞는 표현이고 다음은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수시로가 맞는 표현입니다. 청원경찰법 수시로 자리에 매월 1회가 들어오면 틀린 지문이고 경비업법 자리에 매월 1회가 아닌 수시로가 들어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관리를 위한 감독상 명령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는 걸 무기관리 책임자인데 시설주가 실제로 일일이 무기를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 중에서 무기를 전담적으로 관리할 사람을 지정하겠죠. 그래서 3번이 그겁니다.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 무기관리 책임자겠죠. 이 관리 책임자는 다음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무기관리 책임자가 하는 일, 무기 출납부 및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비치 기록한다. 이 업무죠. 무기 출납부죠.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무기 출납부는 시설주가 비치하는 서류고 무기 대여 대장은 경찰관서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기 출납부가 들어오는 게 맞겠죠. 이 자리에 무기 대여 대장 및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비치 기록 X죠. 그 다음에 무기는 직접 관리 책임자가 직접 지급 회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무기 출납부, 무기 장비 운영 카드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기 사용의 한계, 필요 한도 내 무기 사용. 이거 우리 장비와 똑같죠. 특수경비원은 국가증료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부터 나오지만은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특수경비원들이 무기를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먼저 유해 금지 및 예외에서 우리 앞에서 필요 한도 내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해 금지 및 예외가 있죠. 일단 유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유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데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이때에 해당하면은 유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예외니까.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유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에 해당하면은 유해를 끼칠 수 있다. 언제냐?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 중요 시설에 침입한 자가 무기를 두고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죠. 3회 이상 투기 토항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서 한가할 때 이때 유해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3회.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국가 중요 시설에 침입한 무장 간첩이죠. 위에서는 무기를 들고 침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는 3회 이상 투기 토항 요구를 해야 되죠. 토항하시오, 토항하시오, 토항하시오 세 번이죠. 근데 2번은 안 그렇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에 침입한 무장 간첩인 경우에는 3회가 아니라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토항을 요구받고 한 번만 하면 되죠. 이에 불응하면 바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니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무기 또는 폭발물 소지하고 침입한 자 3회, 무장 간첩 1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의 안전사용 수칙에서 또 보면 사전경고 1번 원칙, 우리 이거는 군에가 또 뭐 다 아는 내용들이죠.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으로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을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 또는 공포탄입니다. 저 또는이 나왔죠. 그러면은 구두로 해도 되고 공포탄으로 해도 됩니다. 구두 및 공포탄 X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말로 하든지 아니면 공포탄으로 하든지 경고를 하고 발사하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외가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도 안 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는 등 쭉 뒤에 같은 요건이 들어오죠.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는 경우입니다. 재산 없지요. 역시 조심해야 되죠. 재산이 아니라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는 등 범행이 목전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고 없이 발생 가능하다. 또 인질 간첩 또는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데 경고하면 안 되죠. 은밀히 작전 수행하는데 경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역시 경고 없이 발사죠. 조심하실 거.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 한정됩니다. 절도가 아니고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 수행할 때 X죠. 인질 간첩 테러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와 무관한 다중위해 의료시 사용 금지가 있는데, 원칙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특히 또 생명, 신체죠. 이때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이 무기 파트 지문들은 쉽습니다. 이 3번이 가끔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우리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이죠. 14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치고 기억이죠. 미만 기억입니다.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 14세 미만자면 형사미성년자잖아요. 형사미성년자나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죠.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있다죠. 그러면은 14세 미만자가 총기가 아니고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죠.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원래 원칙은 14세 미만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권총, 소총을 발사하면 안 되지만 14세 미만자나 임산부가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는 발사할 수 있다죠. 칼 들고 대항하면 발사 불가합니다. 그 총기 자리에 칼이 들어왔죠. 흉기 역시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 특수경비원들은 총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미죠. 하여튼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발사 안 됩니다. 그 대신 총기 폭발물 들고 대항하면 발사 가능, 칼 들고 대항하면 발사 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기관리 수칙, 시설주 관리 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관리 수칙을 정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대통령령, 무기의 종류는 대통령령이었죠. 근데 무기관리 수칙은 무기의 종류보다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주 관리 책임자의 무기관리 수칙인데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이 무기관리 수칙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대로 이거 하나하나가 지문입니다. 여기서 그냥 4개 뽑아내면 그냥 그대로 지문이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기관리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출제 패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신 대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1번,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 간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이 1번 지문 틀리게 만드는 거 관할 경찰 간서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 X죠. 조심하시면 되겠죠. 2번,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청에 설치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복청에 설치한다. X죠. 단청입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3번,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X죠. 탄약고나 무기고는 위험하니까 떨어진 곳에 설치죠. 인접한 곳에 설치 X. 4번, 무기고 및 탄약고는 이중잠금 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고 근무 시간 이후에는 당직 책임자입니다. 교대 근무자에게 열쇠 넘기는 거 아니죠. 열쇠는 근무 시간 이후에는 당직 책임자에게 보관시킵니다. 5번, 관할 경찰 간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 시스템 매월 파악, 월자가 방점입니다. 매주 파악, 매년 파악, 매일 파악 계속 나오죠. 매월자 기억하시고 파악해요. 다음 달 3일 동그라미죠. 5일, 7일 나왔습니다.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 5번도 조심하실 게 똑같은 조문이 청원경찰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원경찰법에서는 주어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경비법에서는 경찰관서장이라고 나오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문제가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을 물어보면 경찰청장이 들어오는 게 맞고 경비법령상 무기관리수칙을 물어볼 때는 경찰관서장이 들어오는 게 맞으니까 5번만 조심하십시오. 6번, 7번, 8번, 1번, 2번, 3번, 4번은 청원경찰법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6번,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때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합니다. 무기 잃어버렸을 때 빨리 경찰서장한테 통보해야지 지방경찰청장까지 올라갈 시간적 여유가 없죠. 분실됐을 때는. 도난당했을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도 경찰서장이 들어와야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X입니다. 7번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 또는 훼손된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액을 배상합니다. 무기 분실되었을 때는 배상해야 되겠죠. 다만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이 인정할 때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죠. 7번이 언뜻 보면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을 배상하고 경찰청장이 불가항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배상하지 마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바뀌겠습니다. 7번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액 배상.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불가항력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면 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 7번 문제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위치 바꿔서 내는 문제 제가 나온다고 몇 번 강조했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출제됐습니다. 8번 시설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나왔죠. 우리 동그라미 5번 매월 파악이죠. 8번 매주 손질입니다. 매일 손질. 손질은 꼭 매일 할 것 같잖아요. 매일 아닙니다. 매주 1회 손질입니다.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양가로 2번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시설주와 관리 책임자의 무기 출납 시 관리 수칙인데 1번, 2번, 3번, 4번 그대로 기출 지문입니다. 출제위원들 딱 봐도 문제 내기 좋겠죠. 1번 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를 해소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하는 탐락의 수를 점검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1번 틀린 지문 만들기 힘들죠. 틀리게 나온 적 없습니다. 물론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1번을 나라면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겠다. 연구하고 막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공부 방법 중에서는. 2번 탄약의 출납은 소총은 한정당 11발 동그라미죠. 근총은 7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소총은 7발, 근총은 15발, 소총은 10발 막 바꿉니다. 무조건 안깁니다. 소총 15발, 근총 7발입니다. 3번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을 하여금 무기를 역시 손질 매주죠. 매월 아닙니다. 매일 아니죠. 매주 1 이상 손질. 4번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는 그 목록과 제가 무기 수리할 때는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무기 장비 운영 카드 첨부입니다. 무기 출납부 아니죠. 무기 출납부가 아니고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수리 요청한다. 지방경찰청장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경찰서장한테 수리해 주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찰관서장 빨간 글자 역시 지방경찰청장으로 바꾸죠. 쉽죠. 3번 또 특수경비원, 이제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수칙이죠. 역시 나오는 패턴 꼭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 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입니다. 저는 앞에 총 자세가 어떤 건지 검사총 자세가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군인 출신이 아니고 다른 출신이라서 모르는데 이 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사총 자세에서 앞에 총 할 것. 정말 유치하게 문제 내죠. 검사총 자체에서 앞에 총이 아닙니다.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입니다. 그 다음 2번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죠. 함께 휴대 X입니다. 분리 휴대해야 되죠. 당연한 거죠.
소총은 우로격거래 총 자세 유지하고 건총은 건총 집에 넣어 총 자세 유지한다. 이 지문도 뒷부분도 틀리게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2번은 틀리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이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총은 자로 어깨거래 총이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데 왼손잡이라고 해서 자로 어깨거래 총 아닙니다. 법에서는 분명히 소총은 우로 어깨거래 총이죠. 그래서 우자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학생들이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우로 어깨거래 총입니다. 3번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 또는 손질 안 됩니다. 기출문제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는 안 되지만 손질은 의뢰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고참 특수경비원도 손질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질까지도 직접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4번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이죠. 지면으로 향하게 할 것 X, 바닥으로 향하게 할 것 X입니다. 두 번이나 나왔죠. 바닥 지면이 아니고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5번 무기를 반납하는 때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더라고. 이 5번 지문도 틀리게 낼 게 없죠. 어떻게 이거 틀리게 만들겠습니까? 손질을 대충 해서 반납해야 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번도 아직도 한 번도 틀린 지문으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6번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죠. 우리 앞에 열쇠는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잖아요. 무기는 교대 근무자입니다. 이런 게 출제 포인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기하고 열쇠하고 다르죠. 무기는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 열쇠는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했죠. 우리 방금 제가 급하게 읽은 거는 왜냐하면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특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더 잘 알죠. 무기관리 수칙. 그런데 이 무기관리 수칙이 자주 문제에 등장하는데 왜 틀리느냐. 이 출제를 맨날 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단어들이. 이거를 못 잡아내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지나왔지만 이거는 너무 출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빨간 글자들 있죠. 앞에 총, 건사총, 분리, 우, 손직, 공주, 교대 근무.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죠. 소총 15발, 건총 7발, 매주라는 거, 무기장비 운영 카드, 경찰관서장, 그다음에 뭐 지방경찰청장, 경찰관서장 이런 패턴만 보시면은 무기는 너무 쉽게 문제 맞춥니다. 그래서 그 패턴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단어만 형광펜으로 칠해놔야지 전체 지문을 쭉 밑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문을 반복해 읽어도 어떤 게 틀린지 알 수가 없죠. 그 밖에 준수사항은 특수경비원 교체 징계라고 해서 시설주 또는 관리 책임자는 고의나 가실로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를 분실도나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들고 근무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지만 우리 예비군들처럼 무기를 질질 끌고 가다가 훼손시켰다든지 또는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죠. 요즘 예비군도 그래 안 합니다. 옛날에도 그래 안 했고요. 예비군도 그걸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기를 훼손하거나 도난 분실했을 경우에 특수경비업자에게 그 특수경비원의 교체 또는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무기관리 책임자죠. 시설주가 자기가 돈 주고 구입한 무기잖아요. 그 무기를 경비원들이 훼손시켰을 때 왜 특수경비업자한테 징계를 요청합니까? 특수경비원의 징계권자는 특수경비업자죠. 우리 특수경비원은 근로자잖아요. 이 근로자, 일반 근로자들 징계권자가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의 징계권자는 사장님이 특수경비업자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경비업자한테 교체나 징계를 요청하는 거죠. 경찰관서장한테 징계나 교체를 요청한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그렇게 문제 나옵니다. 이해를 하면 되죠. 징계권자가 특수경비업자니까 특수경비업자한테 징계를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청할 수 있다지 요청하여야 한다 아니죠. 시설주가 워낙 마음 착한 시설주입니다. 그렇고 또 이 특수경비원이 평소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특수경비원인데 정말 실수로 도난을 당했다. 그러면은 징계 요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씨 착한 시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시설주가
요청을 했다면은, 만약 할 수 있다니까 했다면은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날 그에 응하여야 한다니까 징계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사항을 이해를 하셔야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특수경비업자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는 거지. 무조건 외워버리면 나중에 지문이 뜨면 헷갈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기지급 금지 및 해소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 특수경비원들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 박스에 1, 2, 3, 4에 해당해버리면 무기를 즉수 해소해가 버립니다. 어떤 경우냐?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이 특수경비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면 무기 해소해갑니다. 민사 아닙니다. 형사를 민사로 바꾸면 틀리죠? 반드시 형사입니다. 2번 사의를 표명한 사람, 사직서 내면 무기 뺏어가야 되겠죠. 그럼 정신질환자 무기 뺏어갑니다. 4번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예가 있죠. 마지막 무기의 수송인데 시설주가 무기를 수송할 경우에는 역시 출발하기 전까지 경찰서장한테 통보해줘야 됩니다. 무기 옮길 때 무기 탈취당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통보를 받은 경찰관서장은 1명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수송해서 같이 무기를 수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하고 출발하기 전 경찰서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무기 파트는 내용은 많지만은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쉽기 때문에 실제 기출 문제들은 너무 쉽게 술술 풀리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와서 뺐습니다. 한번 복습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